네, 안녕하십니까.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제2장마가 왔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문제가 지금 지구상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기후 문제는 앞으로 몇백 년간 장기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당장 뭐 투자할 개념은 아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클린 에너지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에너지 산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러한 뭐 생태계적 문제는 사실 뭐 일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밸류 체인도 보시면은 뭐 한국만의 밸류 체인이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을 봐야 현재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밸류 체인을 탐색하다 이런 주제하에 리포트를 좀 발표를 했고요. 해당 내용은 저희 그레너리 금융연구소에 하고, 그 다음에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웹페이지에 다 게시가 됐고요. 해당 내용은 또한 저희 시티타임즈, 그 다음에 인베스팅닷컴에 다 기사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해서 두 편으로,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은 저희 그레너리 금융연구소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 전편에서는 1편이죠. 1편에서는 제가 글의 순서상 태양광 에너지 산업까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편에서 저희가 풍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잠깐 짧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환경 문제가 뭐 너무 많이 뉴스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로벌 환경 문제는 지금 딱 사실 이제 분류가 좀 돼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어 갖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한번 이제 주로 나오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 대기의 보전, 그리고 유해 물질의 규제, 동식물 보호, 그다음에 해양 환경 보전, 수질 보전, 자연 보전 등 분야로 한 6, 7개 분야로 나뉘어 갖고 전반적으로 국제 환경 협의라는 것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짐이라고 해서 조금 어떤 이렇게 압박을 주는 그런 동맹보다는 느슨한 연합체의 어떤 환경 협약들이 있고요. 이 환경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각국 정부가 의무사항, 그다음에 권리사항을 갖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 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경 보호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국제 환경 협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국제 협약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지만은 한 170여 개 협약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체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가 맞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거 제가 몇 개만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국제 협약으로서 하나의 레짐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걸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먼저 국제 협약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람사르 협약이에요.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1971년에 발효됐고요. 범지구적 차원에서 습지 보호입니다. 그렇죠? 습지 보호를 위해서 공동 노력이 시작되어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습지 보호되는 습지들이 꽤 많죠. 이게 람사르 협약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보호되는 습지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나오거든요. 1989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989년 정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오존층 파괴의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전 세계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실 이때부터 유엔 환경 계획, 그러니까 유엔 인바이러먼탈 플래닝이라는 그러한 이제 단체가 유엔 산하 기구죠. 기구가 이제 이때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의 규제라든지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 그 다음에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 지원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고 이게 협약이 맺어집니다. 좀 더 발전돼 갔고요. 1989년 이제 유엔 그 EP 후원하에 바젤 협약이라고 좀 맺어집니다. 1989년 이제 같은 해입니다. 많이 좀 들었을 겁니다. 이때는 이 바젤 협약은 다른 것보다 유해 폐기물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폐기물 처리장이 돼서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 출발했죠. 그래서 유해 폐기물을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이 수입을 돈을 받고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해갖고 이것을 자국 내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젤 협약이 이것을 국가 간 유해 물질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UNEP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요. 결국은 환경 문제가 이제 유엔의 컨트롤 하에 있다, 거버넌스 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3년에 리우 협약이 유엔의 이제 산하교 UNEP 조직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리우 협약은 잘 알 겁니다. 199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때는 다른 것보다 biological diversity,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동식물이죠. 이 생태계에 대한 어떤 다양성, 이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협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이러한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죠. 사실 지금 보시면은 UNEP가 운영하는 3대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겁니다. 1997년에 대한 기후 변화 협약, 이 세 개가 사실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겁니다. 2005년에 도쿄 정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건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이것을 감축해서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줄이자, 이게 주요 핵심 내용이고요. 줄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무역으로까지 이게 번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국가 간 협약이었는데 이때부터는 해당 국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무역 문제가 이제 환경하고 무역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도입과 확대를 사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전반적인 국제 환경 협약이라는 부분이 여기까지 지금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법률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한다던가 페널티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 환경 문제들이 결국은 최소한 어느 정도 제재력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이제 정부 간 협약이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RE100이라고 그래서 Renewable Electricity 100%에 이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기업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활용하고 있죠. 만약에 이걸 기업들이 이제 채우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것을 사갖고 이것을 상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까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협약은 협약이고, 그러면은 이 협약에 대해서 과연 국가별로 어떤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쉽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국가들은 사실 이러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오염 물질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의 정책이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기존에 이제 화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기반을 바꾸려는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노력이 사실 지금 각국 정부들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그걸 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것을 푸시한다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크게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있죠. 이것을 전기차로 대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들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 사실 이것이 이제 가장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사실 정책적인 방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과 틀리게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렸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산업을 바꾸려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산업에서 쓰고 있던 에너지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그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극복을 해나가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은 미국이든지 EU든지 중국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발효가 시작됐고 올해 5월 4월 달부터 사실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3월 달부터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신다. 아니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무슨 신재생 에너지하고 도대체 뭔 관계야? 인플레이션하고 신재생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실 가장 큰 핵심 과제는 친환경 사회구조로 변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것을 친환경 산업으로 다 에너지 산업으로 이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저항이 엄청 큽니다. 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만약에 친환경 산업으로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값이 비쌉니다.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활용품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생산부터 시작해서 소비, 유통까지 모든 부분에 보조금을 줘갖고 10년 동안 그 가격을 낮춰갖고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면서 친환경 산업 에너지에 대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장려하겠다는 사실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취지는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지원 등 새롭게 쉽게 해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새롭게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 중에서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제가 보기엔 수소전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산업의 재편을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기준가치 소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과 제조까지를 다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산업적 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사실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좀 약간 논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16일에 EU 집행위원회는 기후중립전환, 그다음에 디지털, 항공, 쭉쭉쭉 해갖고 핵심 원자재법을 사실은 이제 초안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러면 사실 그대로 이제 원자재법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원유라든지 그다음에 석유 제품 이런 것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50%가 넘어갔었거든요. EU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가 약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이제 재정 공포된 탄소중립 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항하는 이제 그린딜 산업계획이죠. 이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컨셉은 아니고요. 어떤 컨셉이냐면은 이제 그 탄소 중립 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특히 EU 내에서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이라든지 소비, 유통 이런 것들을 자립하겠다는 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주요국들에 대한 에너지 그 의존도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겠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에 이제 두 개 법안 같은 경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2035년까지네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네, 엄청나죠. 이 정도고요.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이 EU 내에서 태양에너지라든지 풍력에너지,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배터리 산업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수소 산업 같이, 수준 같이 이런 에너지들이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 이제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에 있어서는 지금 전 세계 1위예요. 미국을 뭐 제낀 지는 오래됐고요. 보시면은 그냥 모든 분야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간의 뭐 참여를 유도하고 뭐 산업 구조를 이렇게 개편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전기차가 전 세계 판매량의 6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차 판매량 전체의 20%를 전기차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죠. 근데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미국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딴 게 아닙니다. 정부가 모든 정부 기관의 자동차를 그냥 다 그죠, 전기차로 그냥 무조건 다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뭐 큰 도시, 뭐 북경이라든지 뭐 상해 뭐 이런 도시에서 자동차를 번호판을 받으려면 일단은 전기차가 우선입니다. 그럼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푸시를 하고 밀고 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14차 5개년 계획, 이제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짜죠. 2055년까지가 14차인데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사실 되게 중요 과제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 달에 산업 그린화 발전 14.5, 그러니까 14차 계약에 들어가 있는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30년에는 산업 분야의 그 탄소 배출을 최대 정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피크는 여기서 찍겠다. 2030년까지. 그리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가겠다. 그 이후 30년 동안은 거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2021년 기준으로 친환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작을 지금 이미 주요국들은 시작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중요한 게 사실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더 효율화시키고 더 싼 값으로 보급이 돼야 이게 산업적으로 이제 구조 개편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산업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사실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이, 그쵸,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생산할 쪽으로 아직 옮겨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사회에 대한 수요 증가.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었는데 결국 소비자들이 이것을 불편하다, 약간 불편하다, 아니면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것을 안 쓴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 측면에서 지금 각국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규모의 자본과 지원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사회가 똑같은 목표를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해져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가장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풍력, 그리고 수소, 마지막에 이제 2차 전지까지 이렇게 네 개를 이제 한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보시면은 일단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그 필요한 무슨 소재, 부품, 뭐 기타 등등 뭐 태양광판 이런 패널 같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에 필요한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그냥 중국이 다 점유를 하고 있다. 생산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미국하고 유럽도 지금 중국이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뭐 웨이퍼 셀, 뭐 모듈 이런 것에 대부분 다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고 설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ESS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기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그냥 한눈에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높고 일조량이 높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보조금이 워낙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전 세계 수요의 거의 한 60% 이상을 아마 중국이 지금은 이제 한 42%까지 이제 2030년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제가 50% 이상은 중국에서 수요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쓴 데가 이제 미국도 왜냐면은 워낙 이제 토지가 좀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일조량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도 태양광에 되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 2030년까지는 한 9%, 전 세계 10%까지 점유가 지금 전망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뭐 관련돼 갖고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미 세부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뭐 미국 원자재를 쓰고 어쩌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가이드라인까지 뭐 부품 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보다는 아마 중부라든지 남부 아니면 서부 지역에 약간 이제 그 넓은 광야에 있는 그런 쪽에 태양광 발전 산업이 되게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업체들을 좀 몇 개 놨는데 뭐 폴리실리콘 모델이라든지 뭐 모듈레진 셀 쪽엔 거의 뭐 중국 업체가 사실은 다 점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라든지 인버터와 같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 전기를 좀 저장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에 있는 뭐 썬런이라든지 썬파워 그렇죠? 썬노바 이런 회사들은 뭐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력 전환을 그러니까 파워그리드 쪽에서는 엔페이스라든지 솔라 엣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가장 두각을 전 세계도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은 밸류체인은 중국의 발전 설비 생산과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체제로 일단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을 유럽에서도 그게 태양광을 유럽 쪽에서는 약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땅이 이제 인구 밀도가 좀 워낙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태양광 산업이 아마 주요 글로벌 기업들 살펴보면 해당 사항이 좀 명확하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이 태양광까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후편에서 그 이어서 저희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